저는 정인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정인수, 바로 사흘 전 사진을 보며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작은 단독주택.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앞마당에는 늦가을 국화가 피어 있고 뒤편 작은 텃밭에는 무와 배추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집에 혼자 사는 윤복희는 올해 74살입니다. 복희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전기밥솥에 혼자 먹을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합니다. 두 사람이 먹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늘 조금씩 남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형석이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복희는 거실 장롱 위에 놓인 남편 오영석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2년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평생을 함께했지만 무뚝뚝한 성격이었던 형석과는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병원에서 고생했어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눈을 감았죠. 아침 식사를 마친 복희는 교회로 향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교회 청소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용인중앙교회까지 가는 길은 익숙합니다. 길가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복희 권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교회 사무실에 김 전도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집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요. 여기 와서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배당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복희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뒷마당 텃밭에서 물을 뽑고 배추를 다듬는 일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녁 무렵 복희는 거실 책장 정리를 시작합니다. 형석이 생전에 읽던 책들과 복희 자신이 교사 시절 모아둔 책들이 가득합니다. 먼지가 쌓인 책 등을 하나씩 닦아내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가 책 사이에서 떨어집니다. 수첩을 집어든 복희의 손이 떨립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972년 복희가 23살 때 교생 실습을 나갔던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사진 속에는 칠판 앞에 서 있는 젊은 복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본 복희는 더욱 놀랍니다. 희미하게 바랜 볼펜 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엔 꼭 함께하자. 마이너스 인수. 복희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정인수.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50년 전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교생 실습 중에 만난 그 학교의 젊은 교사였죠. 서로 사랑했지만 복희의 어머니가 교사끼리 결혼하면 가난하게 산다며 극구 반대했던 그 사람. 그날 밤 복희는 사진을 들고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립니다. 인수와 함께 걸었던 다대포 해변 몰래 손을 잡고 걸었던 부산 용두산 공원, 함께 먹었던 따뜻한 붕어빵의 달콤함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렸을까? 복희는 중얼거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수는 연락이 끊어졌고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상심한 복희를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형석이었죠.
동네 선배였던 형석은 복희의 마음을 달래주며 천천히 다가왔고 결국 복희는 형석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가끔 인수 생각이 났습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도 형석과 다툴 때도 외로운 밤이면 문득 인수가 그리웠습니다. 물론 형석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죠. 복희는 사진을 다시 수첩 안에 넣고 책장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이미 끝난 일,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젊은 시절의 인수가 나타나 손을 내미는 꿈이었습니다. 복희가 사진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뒷마당 텃밭에서 쪽파를 다듬고 있던 복희는 현관문 쪽에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올까요? 복희는 손에 묻은 흙을 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엔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초인종 소리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마 택배기사이거나 교회에서 온 분일 거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복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손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윤복희 선생님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지만 어딘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희는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인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정인수, 바로 사흘 전 사진을 보며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인수 씨?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영석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인수는 손에 들고 있던 유골함을 조금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복희 선생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복희에게 나 대신 이걸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복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 형석이 왜 인수에게 자신의 유골함을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형석이 인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복희는 인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유골함을 탁자 위에 정중히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인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답게 반듯했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석이가 어떻게 인수 씨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복희의 질문에 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영석 선생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복희 선생님 사이의 일도요. 그 말을 듣고 복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평생을 함께 살면서 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요? 형석이가 언제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 처음부터였을 겁니다. 인수의 대답은 복희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라니, 그럼 형석은 자신이 인수를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한 건가요?
복희 선생님께서 저를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도 오영석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인수의 말에 복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온 마음을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석은 평생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형석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가요? 복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는 한숨을 깊게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영석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복희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복희 선생님의 마음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인수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희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요.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숨기려고 애썼던 마음을 남편이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헤아려주고 있었다니요. 평생을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던 형석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유골함은 오영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안에 복희 선생님이 알아야 할 진실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수의 말에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복희는 용기를 내어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석의 유골이 아니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형석의 친필로 복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복희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복희가 인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영석 선생님께서 꼭 읽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복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형석의 글씨로 빼곡히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희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라도 해야겠다. 나는 내가 인수를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미안하다. 그 애는 내가 일부러 떼어낸 거야. 복희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서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형석이 인수를 일부러 떼어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 선생님, 천천히 읽으세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복희는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2년 가을, 너와 인수가 만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 너를 좋아하고 있었던 나로서는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인수의 아버지에게 찾아갔다. 인수 아버지는 그 학교 교장이었지. 나는 교장 선생님께 인수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복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석이 그런 일을 했다니요.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크게 화를 내시며 인수를 당장 다른 지역으로 발령 보내겠다고 하셨어. 나는 그때 잘못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인수는 일주일 만에 전라도 시골로 발령을 받아 떠나야 했어. 그리고 너에게는 인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인수와 약속했던 날,
약속 장소에 나가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인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석이 찾아와 인수가 다른 여자와 부산을 떠났다고 말했을 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는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너를 위로해주며 천천히 다가갔지.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하지만 복희야,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특히 내가 가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볼 때면 인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 인수는 복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희 선생님, 저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서 즉시 정근 명령을 받았어요.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고 복희 선생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들어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인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인수 씨는 그때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난 게 아니었던 거군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복희 선생님만 사랑했어요. 정근을 간 후에도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복희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복희야,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정정당당하게 너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속임수를 써서 인수를 떼어내고 너를 얻은 거야.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그래도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행복했어. 우리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만약 인수가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마이너스 형석이가. 복희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수는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고 형석은 거짓말로 자신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형석의 마지막 진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수 씨,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인수 씨는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건가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자식도 없었고요. 그런데 복희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복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늘 빈자리가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형석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런 비밀이 있었지만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복희 선생님께서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테니까요. 복희도 일어서며 인수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인수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복희 선생님, 오영석 선생님의 마지막 당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복희 선생님이 알아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셨어요. 복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라니 대체 무엇일까요? 인수가 떠난 후 복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석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과연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형석과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희 선생님께서 알아야 할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희는 거실로 인수를 안내하며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오영석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오영석 선생님이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식 유언장 용지에 형석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나 오영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복희야, 너에게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다. 1972년 가을, 인수를 떼어낸 것도 잘못이었지만 더 큰 잘못이 있었어. 복희는 숨을 멈추고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너와 인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인수가 정근을 떠난 후 내가 임신했다는 걸 눈치챘거든.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고 내 어머니만 알고 계셨지. 복희는 유언장을 읽다가 그만 손에 힘이 풀려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일을 형석이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것을 인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 선생님, 저도 어제 오영석 선생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요. 복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그 일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던 가장 아픈 비밀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서울 친척집으로 보내셨어요.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술을 받게 하셨는데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겨서 복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인수는 복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복희 선생님, 많이 아프셨겠어요.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는 이미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죄책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때 형석이가 저를 돌봐주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죠. 인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복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쩔 수 있었겠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었는걸요. 복희는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복희야, 나는 내가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지켜봤어. 그리고 그 아픔이 평생 너를 괴롭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인수를 떼어놓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형석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내가 가끔 아이들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잃어버린 첫 아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복희는 유언장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석이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요. 자신이 숨기려고 애썼던 아픔을 남편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석도 평생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복희 선생님,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복희는 놀란 눈으로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영석 선생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복희 선생님이 제 아이를 낳아서 어딘가에서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끔 부산에 가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인수의 고백에 복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수도 50년 동안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50살이 되었을 텐데요. 복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거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두 사람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 그럼 인수 씨는 다른 자녀는 없으세요? 아니요. 제가 재혼한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복희는 인수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형석이와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복희 선생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복희도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평생 혼자 간직해야 할 줄 알았는데. 현관에서 인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희 선생님,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제가 가져온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인수가 말한 가져온 것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쉬고 인수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인수가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희 선생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동안 복희 선생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요? 하지만 저는 인수 씨의 편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럴 겁니다. 모두 돌아왔거든요. 인수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근을 간 후 첫 1년 동안은 거의 매주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모두 수치인 부재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복희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우체부에게 부탁해서 제 편지는 받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까지 하셨다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편지를 썼어요. 언젠가는 복희 선생님께 전해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인수의 글씨로 윤복희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맨 위의 편지부터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희 선생님, 갑작스럽게 정근을 오게 되어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라도 상골 학교로 왔는데 여기서도 선생님 생각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이너스 1972년 10월 인수가.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인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인수는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복희 선생님,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주소가 바뀌셨나요? 부산에 가서 직접 찾아뵙고 싶지만 학교 일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제발 편지 한 통만 보내주세요. 마이너스 1972년 11월 인수가. 복희는 계속해서 편지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인수의 간절한 마음이 편지 한 통 한 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 선생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답장이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다른 좋은 분을 만나셨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만 행복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마이너스 1973년 9월 인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내용은 점점 체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복희 선생님, 오늘 신문에서 선생님의 결혼 소식을 보았습니다. 오영석 선생님과 결혼하셨다고 나와 있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집니다. 이제는 편지를 그만 써야겠네요. 그동안 답장 없는 편지를 보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1974년 3월 인수가. 복희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수가 자신의 결혼 소식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도 편지가 더 있네요. 복희가 봉투를 들여다보니 아직 편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인수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도 가끔 편지를 썼어요. 복희 선생님께 보내지는 않고 그냥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요. 복희는 그 후의 편지들도 읽어보았습니다. 복희야, 오늘 우리 학교에 새로운 젊은 선생님을 보니 내 생각이 났어. 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키우고 있을까? 마이너스 1980년 봄, 인수가. 복희야, 나도 결혼을 했어.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 너 생각이 날 때가 있어. 미안해. 마이너스 1985년 여름, 인수가. 복희야,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내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네. 마이너스 2010년 가을, 인수가. 복희야, 아내를 먼저 보냈어.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내가 그립다. 마이너스 2015년 겨울, 인수가. 복희는 인수가 50년 동안 자신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수 씨,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복희 선생님을 사랑했던 추억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복희는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복희야, 오영석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많이 슬프겠지? 나도 마음이 아파.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니까. 이제 내가 혼자 지내고 있을 텐데 걱정이 돼. 하지만 나는 다가갈 수 없어. 너에게는 이미 다른 인생이 있으니까. 그래도 멀리서나마 내가 건강하기를 바랄게. 마이너스 2023년 인수가. 복희는 모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인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 편지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복희 선생님께서 읽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제야 이 편지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인수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된장찌개라도 끓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복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수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희 선생님, 식사 중에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함께 부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인수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 그리고 그 후에 겪어야 했던 혼란과 아픔들. 모든 것이 형석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에 인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희 선생님,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인수의 배려 깊은 물음에 복희는 쓸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요.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수는 상자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5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입니다. 복희 선생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요. 복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복희 선생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정근을 간 후 몇 달 동안 계속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저는 한 통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마 복희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모두 가로채셨을 거예요. 인수는 편지 한 통을 꺼내서 복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근을 간 직후에 쓴 첫 번째 편지예요.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1972년 10월 15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희에게 갑작스럽게 정근을 가게 되어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급하게 발령을 내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전라남도 구례군의 작은 시골 학교에 있습니다. 복희 씨가 많이 걱정될 것 같아서 편지를 씁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서운하셨겠지만 저는 복희 씨를 잊지 않고 있어요. 곧 부산으로 다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마이너스 인수.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줄만 알았던 인수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니요. 이런 편지들이 몇 통이나 되나요? 20통 정도 됩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보냈어요. 인수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내용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복희에게 편지를 보낸 지 2달이 되었는데 아직 답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혹시 제 편지가 잘 도착하고 있는 건가요? 복희 씨가 화가 나서 답장을 안 주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복희 씨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희에게 오늘은 우리가 함께 걸었던 다대포 해변을 다녀왔어요. 혼자 걸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복희 씨와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이 꿈만 같아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복희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50년 전의 인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애타게 답장을 기다렸는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언제 보내셨어요? 1973년 4월이었어요. 그때 어떤 소식을 들었거든요. 인수는 마지막 편지를 복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복희에게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요. 어제 부산에서 온 동료 선생님을 통해 복희 씨가 다른 분과 결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편지에 답장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복희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평생 복희 씨를 잊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인수. 복희는 마지막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수가 얼마나 상심했을지, 얼마나 절망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수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런 편지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복희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수는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노란색 리본이었습니다. 이것은 복희 선생님이 교생 실습 때
매일 하고 다니셨던 머리끈이에요. 마지막 날 떨어뜨리신 걸 제가 주워서 간직했어요. 복희는 그 리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젊은 시절 즐겨 했던 머리끈이었습니다. 이걸 50년 동안 간직하셨다고요? 네. 제게는 복희 선생님과의 유일한 추억이었거든요. 복희는 리본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린 작은 머리끈을 인수가 이렇게 오래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인수 씨, 저는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을까요? 인수 씨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기도 했어요. 복희 선생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오해였어요. 인수는 복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복희 선생님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복희는 리본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인수 씨, 우리가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겠죠. 지금처럼 백발이 되어서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그 상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보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인수 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희의 질문에 인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희 선생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무엇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젊은 날의 열정은 없었지만 50년 동안 간직해온 진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봄볕조차 그녀의 마음을 밝히지 못했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자신이 믿고 살았던 삶의 균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던 복희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인수와의 만남이 가져다 준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50년간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행복했을까? 복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40년의 결혼 생활, 두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홀로 지낸 지난 10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궤적들이 이제는 의문스럽게 느껴졌어요. 거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복희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인수가 며칠 전 가져온 편지 뭉치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야 꺼내들 용기가 생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 복희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인수의 젊은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희야, 오늘도 내가 보고 싶다. 부산 바닷가에서 함께 걸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 내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더 아름다웠어. 복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편지에는 인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 허락을 구하는 편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는 편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희를 기다리겠다는 편지까지.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 복희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인수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편을 복희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시절 부모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복희는 결국 어머니의 선택을 따랐고 인수의 편지들은 전해지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 복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인수가 서울로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인사가 적혀 있었거든요. 복희야,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복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진짜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인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수 씨, 네, 복희 씨. 우리 이제부터라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인수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이죠, 복희 씨. 저야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복희와 인수는 함께 고향 부산을 찾았습니다. KTX를 타고 내려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추억에 잠겨 있었어요. 50년 만에 함께 가는 부산이네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다시 함께 갈 날이 올 줄은. 부산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대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50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그 해변이었죠. 바닷가 근처에는 예전보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바다만큼은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복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인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바다는 그대로구나 싶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70대가 된 몸이지만 마음만큼은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복희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해변 벤치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던 인수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복희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복희 씨,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바래고 낡은 노란 리본 머리끈이었어요. 복희는 그것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설마? 맞아요. 복희 씨가 20대에 하고 다니던 그 머리끈이에요. 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란 리본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즐겨 했던 바로 그 머리끈이 인수의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마지막 날 복희 씨가 떨어뜨린 걸 제가 주어서요.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인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 50년간 간직했어요. 제 청춘이 담긴 유일한 기억이니까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도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 리본만 보면 복희 씨 생각이 났거든요. 복희는 노란 리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작은 리본 속에 담긴 인수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인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모두 그 시절엔 어린아이였잖아요. 두 사람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는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파도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복희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참 다행이에요. 인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완전히 져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모두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녹아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복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동네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였는데 복희는 그 일을 하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희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늦을 수 있나요? 복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밝게 웃었어요. 예전의 그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넘쳤죠. 마을 어르신들도 복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즘 복희 씨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그렇게 시무룩하더니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졌어. 복희 자신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편 인수는 복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넓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노후를 시작한 것이죠. 물건도 많이 정리했지만 50년간 간직했던 복희의 노란 리본만큼은 여전히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인수 씨, 이사 온 지 이제 한 달 됐네요. 적응하고 계세요? 복희가 인수의 새 집 앞에서 만나자 물어봤어요. 인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복희 씨랑 가까우니까요. 두 사람의 우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산책을 했고 가끔은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궁금해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우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복희는 작은 텃밭에서 쪽파를 뽑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심은 쪽파가 제법 자라서 된장찌개에 넣기 좋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인수 씨, 복희가 텃밭에서 인수를 불렀어요. 마침 산책을 나온 인수가 복희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복희 씨? 점심 먹고 가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복희는 갓 뽑은 쪽파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인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고맙게 얻어먹겠습니다. 복희의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쪽파와 두부, 감자가 들어간 찌개는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인수는 상을 차리는 복희를 도우며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소박한 점심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그리고 갓 지은 쌀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함께하니 세상 무엇보다 맛있었어요. 복희 씨,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있게 해줘서요. 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복희는 숟가락을 놓고 인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인수 씨 덕분에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70대가 되어서야 찾은 진정한 우정과 평화로운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인수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복희가 말했어요. 내일도 오세요.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요. 그럼 제가 두부 사다 갖고 올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희는 인수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